자, 120쪽을 펴주시고요. 1929년 어쩌고 하면서 이제 너네 읽었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이제 나가면, 자, 여기서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된 대공황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대공황은요, 불황의 정도가 유례없이 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됐대. 그 얘기는 즉 다른 말로 하면 대공황과 일반적인 경기 침체가 달랐다는 거야. 같지 않았다, 경기 침체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대공황과 경기 침체가 같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도 내가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은 것처럼 유례없이 깊고 오랜 시간 지속됐기 때문에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 여기 또 이제 우리가 밑줄 쳐야 되는 건 주식시장의 붕괴는요, 대공황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찰이 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둘의 차이점으로 볼 수는 없어. 주식 시장 붕괴는 이 둘의 공통점이야. 그래서 이걸로 구분할 수는 없고, 그러고 자, 대공황의 전개 및 회복 과정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지금 여기는 뭐 어려울 거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밑에 나오니까 밑에서 이제 여기 정리를 해놓고, 여기 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게 약간 문장이 애매하거든? 일단 밑줄 한번 쳐볼게. 주식시장 붕괴에 이은 은행 파산과 디플레이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에 따른 국제교역 감소. 여기가 문장이 약간 애매해.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일단 주식시장이 붕괴가 됐어. 됐죠? 일단 붕괴가 됐어. 그래서 이걸로 이어져서 은행이 파산하고,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됐어. 그나저나 디플레이션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물가가 하락한다는 뜻이야. 또 물가가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물가는 뭐냐면은 물건의 평균적인 가격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전반적으로.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문장이 애매하다는 거는, 여기서 얘 다음에 보호무역주의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고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에 따른 국제교역 감소, 이거를 이제 연결해 놔야 돼. 그러니까 은행 파산, 디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국제교역 감소, 이렇게 정리해 놔야 되고, 얘는 보호무역주의 이렇게 정리해 줘야 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주식시장 붕괴와 이 오른쪽에 정리해 놓은 애들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순서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자, 원래 경기 침체는 주식시장 붕괴가 원래 있었어. 근데 뭐가 차이점이야? 이거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하는 얘가 경기 침체랑 대공황의 차이야. 얘가 있어서 대공황이 경기 침체와 다르게 뭔가 흘러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대공황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1차 세계대전 이후 여기 경제구조의 불안정성, 경제정책의 실패, 이건 합의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왜 경제구조가 왜 불안정한지에 대한 주요 원인은 그 가설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는 거지. 요건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화가설과 그 다음에 지출가설. 자, 정리해 볼게요. 일단 통화가설부터. 통화가설이 이거 화폐 가설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죠? 돈에 대한 가설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면 통화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자, 밑줄 쳐놔야 돼요. 자,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 여기 밑줄입니다. 자, 여기서는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에서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는 애들 막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해야 돼요. 자, 일단 연준은요,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을 했대. 국채 매입. 자, 이거 너네 풀었으니까 국채는 뭐고 국채를 매입했다는 게 뭐예요? 국채가 뭐다? 국가가 만든 채권. 맞아요? 그럼 채권을 샀다. 다른 말로 쉽게 바꿀까? 그 대상에게 뭐 했다? 돈을 빌려준 거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국채를 매입했다는 거는 이렇게 바꿔줘야 돼. 국가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 돈을 빌려 주었다. 이게 매입이야.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선 돈이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오죠. 여기 통화량을 확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연결되는 게 통화량 확대. 돈의 양이 늘어나고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은 본문에 나오죠.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얘네들을 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 본문에선 자산 가격이 상승을 쭉쭉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요 내용이었죠. 자, 여기에 근본위제가 채택되어 있었다라는 말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건, 자,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거에 맞춰서 이때 당시에 세상에서는 금의 보유량도 늘어나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다. 이 지문에선. 이거 이제 어제도 수업했더니 고3 애들이 그러던데. 브레턴 우즈의 PTSD가 그래서 근보유량, 다시 이야기하면은 근본위제 얘기가 나왔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금의 양은 고정된 채로 늘어나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지금 여기 문장에 뭐라고 써 있어? 지속적인 금의 유입이 된 거니까 어때? 돈의 양을 늘려도 문제가 돼야 안 돼? 문제가 안 됐다라는 게 이 지문의 내용이야. 통화 가설에서는. 그런데 여기 이런 말 나오죠?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문제 발생이야. 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보유량도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연준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국채 매입에서 국채 매각으로 그 방향성을 바꾼다는 거지. 이 지문의 내용상. 그럼 왜? 왜냐하면은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과열된 거랑 진정된 거랑 당연히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야겠죠? 과열된다는 건 뭐다?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과열. 진정된다는 건 당연히 반대니까 가격을 내린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근데 이렇게 되니까 좀 전에 위에 써놨던 거랑 정반대야. 그럼 통화량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얘는. 통화량이 줄어들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뭐야? 금 보유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통화량은 줄어드니까 얘네들이 지금 연결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여기도 써있지만 여기 어쩌고 저쩌고 돼서 대공황이 초래되었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안 맞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자율이 상승해가지고 결국에는 대공황이 폭발, 이렇게 되는 거죠. 대공황이 되었다. 자, 여기가 문장이 정보를 막 흩어놔가지고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쪼갤 수 있다는 것까지 너희가 정리해 놓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러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확대했어야 돼. 즉 다시 얘기하면은 원래 연준이 했어야 되는 건 이거야. 원래 연준이 했어야 되는 건 금보유량을 늘리고 국채를 매입했어야 되는 게 원래 연준이 했어야 되는 일인 거지. 즉 대공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리할게요. 자, 통화가설에서 대공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국채를 매입해서 통화량을 확대했어야 돼.
통화량을 확대했어야 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화량을 확대하지 않았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까지 이해하시면 되죠. 이게 통화가설의 이제 내용이고, 그래서 또 헷갈리는 내용이 또 다 그 다음 나와. 진성어음주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상업활동에 사용된 어음만을 인수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진성어음주의 돼 있는데, 너네 어음이라는 말을 모를 수 있으니까, 어음은요 이게 이제 그 돈을, 아니 너네 이 말 알려나? 어제도 이거 수업했더니 선생님 저는 카지노 그 드라마를 봐서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소리 하던데. 차용증. 돈을 빌려주고 갚는다는 증서. 오케이? 채권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대신에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나왔던 국가가 낸 채권이라기보다는 이건 기업들에서 상업활동 등에서 내가 지금 일단 물건 가져다 쓸게, 돈은 그 대신 나중에 갚을게, 뭐 이런 거야. 그런 걸 어음이라고 하는 거죠. 미리 사는 거지, 돈 주지 않고. 근데 이것만을 인수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다음 이제 보면은, 자 여기 나오죠. 여기 밑줄인 거야. 대공황 시기에 오히려 통화가 줄어들어요. 자 대공황 시기엔 원래 뭐 했어야 돼? 국채를 매입해서 통화량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연준은 그걸 안 했다. 계속 우린 반복이야. 통화량을 확대시켰어야 되는데 통화가 오히려 줄어들게 했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불황기에는 통화량이 감소돼서 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통화 긴축으로 인해, 자 통화 긴축에다가 우리 적어놓으면 되겠죠. 이거 국채를 매각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을 바꿀 수 있어야 돼. 국채를 매각하는 것 때문에, 이게 여기 나왔죠. 매각, 통화량 축소. 그래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요. 반대인 거예요. 지금 여기 위에는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걸로 아까 통화량 올라가는 거 정리해놨었죠. 근데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기업이 파산하고 일부 은행이, 도산이 뭔지 알죠? 망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당시 연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은행이 연쇄 도산되었고, 그래서 여기 또 밑줄이네. 결국에는 통화량을 추가적으로 위축. 얘들아, 통화량이 그럼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대공황 세져, 약해져? 더 세지는 거지. 오케이? 통화량이 늘어나면 약해지고. 오케이?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야기하고, 디플레이션 아까 물가가 하락하는 거라고 했죠? 같은 뜻입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실물경제의 악화를 초래했다. 이 가설에서는, 자 이제 해결책 한 번 더 얘기해줘. 몇 번이고 얘기해줍니다. 공개시장, 여기 있다. 국채를 매입을 했다면 이게 사실은 이 문제의 해결책이었다는 거지. 국채를 매입을 했다면 통화량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고, 그랬다면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 얘들아, 지금 통화가설에서 봤을 때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다?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국채를 매입한 게 아니라 매각한 것. 이게 대공황의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대공황의 원인은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한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이해되셔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출가설. 그래서 마지막에 보여? 금융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연준. 거의 이거 극딜 아닙니까? 금융시장을 위해서 만든 단체야. 근데 그 단체, 금융 알못이네 하면서 그걸 위해서 만든 단체를 그냥 개까버렸어. 이 지문 완전 장난 아니고요. 자, 이제 지출가설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통화가설에서 이 문제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누구예요? 연준. 이렇게 너네가 기억해야 돼. 연준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야. 뭐 사람 이름 같은데? 아는 사람 있나요? 자, 지출가설입니다. 이제 지출가설은 직접적인 원인이 이제 누군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자, 지출가설. 이거는요, 주식시장 붕괴에 따른, 자, 여기 밑줄입니다. 내구재에 대한 소비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미국이 얘기합니다.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에 군수물자를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한편, 자, 이제 문제의 첫 번째 원인 나옵니다.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공장을 막 지어요. 물건이 잘 팔리니까. 그런데 어때? 1920년대 말 심각한 과잉 설비 상태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원인과 결과. 설비 투자를 했더니 과잉 설비가 됐어. 자, 설비 투자가 결국에는 과잉 설비가 되었어. 그래서 투자 기회가 소진됩니다. 투자 기회가 소진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만 활발히 진행되었대. 금융자산에만 투자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화살표로 쭉쭉쭉 연결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이 금융자산, 좀 전에 주식이라고 내가 설명했었죠? 이 주식에 대한 가격이 붕괴됩니다. 이제 주식 가격, 주식 시장이 붕괴가 되고요. 그래서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요. 미래 소득 불확실성이 증가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이게 지금 원인 결과가 빡빡빡 연결됩니다.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고요. 자, 지금 원인과 결과 쫙쫙쫙 연결되는 거 난리도 아니죠? 그 다음에 생산된 제품이 재고로 남게 되니까 기업 투자도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 투자 감소는 또 실업을 증가시키고요. 위로 살펴볼게요. 실업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고요. 지겨워. 어디까지 연결시킬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간의 소비 수요가 감소됩니다. 얘들아, 그럼 이거는 궁극적인 원인이 뭐야? 미국이 설비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소비 감소는 결국 아직 안 끝났어. 아직 한 발 남았어요. 자, 디플레이션과 더불어 기업 파산을 유발합니다. 디플레이션 더불어니까 하나 더 기업 파산 이렇게 됐고, 그래서 기업의 대출 부실로 또 은행 파산. 얘들아, 너네 알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여기서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공황의 정의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은행들이 다 파산한 거. 은행이 망한 게 대공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행 파산으로 인해 대공황이 발생하였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 가설에서는 자, 이제 원인을 얘기합니다. 자,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된 원인으로 국제통화제도였던, 여기 나오네요, 근본이제가 문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지울게. 자, 통화가설과 지출가설의 가장 큰 차이. 자, 통화가설은 아까 원인을 뭐라고 봤냐면 연준의 정책 실패였고요. 자, 지출가설은 대공황의 원인을 근본위제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근본위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보면 대공황 발생 이후 미국은 보호무역을 통해 해외로부터 수입을 줄이고 외국에 빌려준 돈을 금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그 다음 밑줄, 다른 나라의 금보유고는 줄어든다. 이렇게 되죠. 다른 나라의 금보유고는 줄어들고, 아까 근데 뭘 했어? 금이 적으면 돈의 양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된다 했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근본이제 하에서는 줄어든 금보유고만큼 통화량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돈의 양이 줄어들면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유발이 되고요. 자, 어지럽죠, 이거? 계속 연결되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대공황의 원인이 결국 민간 소비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가 적자 재정을 통해, 얘들아, 적자 재정이 뭐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 이제 잘 적어놔주면 돼. 적자 재정은 정부가 세금을 사용해서 소비를, 이런 말 알아? 진작시킨다. 소비를 더 하게끔 막 만드는 거야. 더 돈 써. 이렇게. 예를 들면은 코로나 딱 터지고 뭐 했어요? 재난지원금 나눠줬죠? 그게 바로 적자 재정을 통해서 돈 써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했다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각국 통화당국의 재량적이고 신축적인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는 자, 국제통화제도의 개편 뭐예요? 금본위제의 폐지가 필요하다 했더니 브레턴 우즈 딱 떠오르는 거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쉽지 않죠? 좀 이따가 어차피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경제지문에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그 개념. 자, 아직까지도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 상이한 가설이 대립하는 이유는 그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됐다 하면서 자, 대공황의 원인과는 별개로 대공황이 남긴 유산은 명확하다. 자, 대공황의 회복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민간의 인식 변화 하나. 자, 이런 걸 보고 이제 뭐라 그래? 대공황 연구의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서 1번 민간의 인식 변화. 그 다음 두 번째, 경기 대응과 위기 관리를 위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정당화되면서 공공부문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봉되어 왔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기능을 지지하는 자유방임주의는 수정이 됐고요. 자, 또한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 자, 그냥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 이제 그 시장 또는 개인의 자유만을 자유는 아니지. 자유만을 신뢰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야? 이제 국가의 개입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게 결국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국가의 개입. 그래서 국가가 경기가 어려우면은 그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기가 좋으면은 거기서 저금을 하고 이런 역할을 국가가 하게 되었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이 어렵지만 좀 전에 내용 나왔던 거 한번 마지막 정리하고 문제를 풀게. 자, 일단 볼게요. 아까 말했던 이 소위 통화량과 관련된 걸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합시다. 자, 통화량. 돈의 양이죠. 자, 돈의 양이 이제 많아지는 것과 돈의 양이 줄어드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갑시다. 자, 돈의 양이 많아지면 우리 이제 연결해야 되는 거. 자, 같은 양의 돈이 있을 때, 아니지. 같은 양의 물건이 있을 때. 물건이 같은 양 있을 때 돈의 양이 빵빵빵 늘어나. 그럼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돈의 가치는 줄어든다 라는 거 연결해 놓고 반대로 여기선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라는 거 반대 개념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연결해야 되는 건 사실 돈의 양이 늘어나면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 이걸 딱 명확하게 관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연결 지은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자율 다른 말로 하면 금리가 보통 낮은 경우에 돈의 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케이? 그럼 반대로 돈의 양이 줄어들면 이자율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돈의 양이 세상에 많잖아.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경기가 활성화되었다. 또는 경기가 과열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이거는 긍정적인 뜻으로 보느냐 부정적인 뜻으로 보느냐에 따라 단어가 달라지는 거야. 좋은 뜻으로 보면 활성화고요. 나쁜 뜻으로 보면 과열이야. 그럼 그 반대로
이 아래쪽에는 경기가 침체되었다 또는 경기가 진정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자,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는 어떻게 돼? 높아져, 낮아져? 물가, 통화량이 많아지면, 그렇지, 물가 높아지고요. 반대로 얘는 물가가 낮아진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놓으면 방금 그 지문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더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 1번 너무 간단했지? 답은 1번이잖아. 왜? 얘들아, 1번에는 이거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죠? 평가원에서도 자주 나오는 선지 방식. 원인과 결과 뒤바꾸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디플레이션 발생, 이자율이 상승해서 대공황이 터졌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1번이 그래서 답이에요. 사실 2번이 더 중요해서 1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답만 보고 넘어갈 거고요. 자, 2번이 이제 중요합니다. 2번 중요하니까 잘 봐야 돼요. 자, 경제학자 A가 이제 나오는데, 자, 우리 경제학자가 이런 말 나오네요. 통화량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그래서 대공황 당시 자료에서는 이자율 상승이 관찰되지 않아서, 여기 밑줄, 통화가설을 부정. 그 얘기는 즉 경제학자 A는 그럼 어떤 가설을 믿는 사람이야? 얘는 지출가설을 믿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지출가설.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지출가설을 믿는다. 자, 경제 변수를 이해하는 데는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된다. 이거 아주 헷갈리게 잘 만들어놨어, 보기를. 그는 화폐 단위로 표시된 명목 통화량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나, 자, 명목 통화량은 감소했지만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제 물가 역시 하락을 해서 명목 통화량을 실제 물가로 나눈 화폐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실질 이자율도 상승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러나, 다음 해가 중요해. 그러나 여기서 계산된 실질 이자율은 명목, 여기 요거 네모 쳐줘야 돼. 명목 이자율에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자, 요거 이제 내가 여기 오른쪽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후적 실질 이자율 이퀄, 얘는요 명목 이자율에 뭐를 뺀 거냐면은 실제 인플레이션율, 실제 인플레이션율. 머리 터집니다 이거. 요 도식 잘 정리해 놓고요. 사후적 실질 이자율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투자와 소득을 실제로 결정하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과는 구분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글쓴이는 그러면은 위에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아래 게 중요하다는 거야? 글쓴이는. 보기의 글쓴이는 아래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자, 요렇게 도식화 해주시고요. 사실은 이거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요 도식화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2번을. 됐죠? 자, 그래서 자, 어쨌든 통화가설을 얘는 거부했고요. 경제학자 A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다른 이자율보다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시하는, 나오네. 통화가설에 따르면 통화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인상으로, 자,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인상으로 뭐 한다고? 경기 침체 발생이 가능합니다. 경기 침체 가능.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도 우리가 도식화 정리해놔야 됩니다. 자,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에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거다. 자, 이거 내가 여기다가 안 쓸 거야. 얘랑 똑같이 바꿀 거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다 써놓고 그 다음에 설명할게. 자, 일단 명목 이자율이 있어. 명목 이자율. 이거는 이퀄 어떻게 되냐면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에 거기에 뭘 더하는 거냐면은 여기에
그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하는 거야.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좁은데 이걸 위에 지우고 써야겠다. 자, 이거 위에 지우고 여기 위에다 쓸게요. 얘들아, 그러면은 이 위에 거랑 사후적 실질 이자율이랑 식을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남겨놓으면 되잖아.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대로 넘기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똑같이 만들면 이렇게 돼.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이퀄 명목 이자율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 율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 내가 써놓은 거를 이제 반대 항으로 넘겨서 이렇게 사후적 실질 이자율이랑 같게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그러므로 통화량 감소로 물가 하락이 예상되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음수인 상황, 즉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을 상회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럼 너네가 이해를 해야 돼. 자, 요거 내가 한번 밑줄 쳐놓고 여기에 도식을 넣어볼게. 얘들아 봐봐. 칠판 봐봐.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면 얘가 음수값이야. 그럼 어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럼 얘 플러스 되는 거죠. 결국에는 명목 이자율 더하기 어떤 게 돼서 어때 그러면? 명목 이자율보다는 왼쪽에 있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더 크겠죠. 오케이? 이 소리라고 너네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도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래서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상승은 투자를 줄여 생산 및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며 그 결과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통화가설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통화량이 아니라 실질 통화량이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요 내용인 거예요. 요 내용. 실질 통화량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 지금 내가 밑에다가 별표 쳐놓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 즉 기대 인플레이션 값의 측정을 통해서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한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즉,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 자, 경제학자 A가 주장한 거 이 밑에야. A의 주장이야. 그리고 A의 주장은 여기에 실질 통화량을 봐야 된다. 아니지, 여기에 쓰는 게 아니지. 사후적 실질 통화량을 봐야 된다. 요 내용이었는데 이 글쓴이, 즉 보기의 글쓴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니까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 놓고 선지에 있는 내용을 문제로 풀면 됩니다. 아주 그냥 헷갈리죠? 자, 근데 요 도식을 기억을 일단 해줘. 자, 갑니다. 1번부터 통화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목 이자율 상승이 잠깐만 이거 적절한 건가요? 문제가 안 써 있어? 적절한 거죠? 자, 통화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목 이자율 상승이 아니라 지금 우리 뭐 가지고 싸우고 있어? 실질 이자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목이 아니고 얘는 실질 이자율. 땡, 실질. 이렇게 됐고요. 자, 2번. 통화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요 위에 거죠? 이 위에 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공황 당시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상회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통화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요. 위에 거보다는 아래 거보다는 위에 거가 더 컸다라는 내용을 지지를 하는 거야. 왜? 경제학자 A는 지금 밑에 걸 중요시했죠. 하지만 이걸 거절하고 보기 기준에서는 위에 거가 더 중요하다고 했지. 이게 이제 통화 가설을 지지하는 거거든. 통화 가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야. 자, 통화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기 옆에다가 어려우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 통화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은 사전적 이게 사후적보다 크기를 바란다 라고 여기가 이제 2번 선지 옆에다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사후적보다 크다 라고 주장을 한 거야. 지금 보기 기준.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뭐를? 이 도식에 연결돼 있는
두 이자율의 차이점은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과 마이너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죠. 자, 그럼 얘네들은 음수로 연결돼 있잖아. 그럼 사실상 뭐야?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크려면 이 마이너스 된 애는 작아야 되죠. 맞아? 그 얘기는 즉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작아야 왼쪽에 있는 애가 커지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상회가 아니에요. 즉 반대입니다. 상회가 아니라 하회. 아니면은 앞에 있는 애를 바꾸든지 기대랑 실제를 바꾸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여기서 사전적이 사후적보다 왜 커야 되는지 이 부분이 나도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통화가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사전적 실질을 중요시한다라는 거 보기에 써 있어서 그냥 내가 문제를 그렇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요 내용을 이제 잘 적어놔 주시면 됩니다. 요 내용 적어놔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3번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이다. 그러면은 명목 이자율의 하락은 투자 및 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3번이 답이죠. 왜? 자, 봐봐. 얘들아, 7번 봐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이래. 그럼 뭐야?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랑 명목 이자율이 같은 거죠. 오케이? 근데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가 줄어든댔지.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투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명목 이자율의 하락은 에다가 적어놔야지.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하락과 같은 말이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하락과 같은 말. 아유,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얘들아,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면 여기 있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양수야, 음수야? 보기 기준. 얘가 음수죠? 자, 그럼 어때? 음수 곱하기 음수면 양수잖아. 근데 여기 뭐래?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을 상회. 자, 이 뒤에 있는 내가 파란색으로 괄호친 부분이 양수야. 그럼 얘랑 더해지면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이해돼? 그래서 상회. 이거 둘이 바뀌었어. 얘네 둘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앞으로 가고 명목 이자율은 뒤로 와야 돼.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꿔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경제학자 A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대공황 당시 명목 이자율의 상승 폭이, 자, 경제학자 A는 뭐라 그랬냐면은 뭐였어? 결과적으로 실질 이자율은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보기 위해서 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때? 자, 명목 이자율의 상승 폭이 얘가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만약에 같아, 둘이. 그러면은 실질 이자율 그대로죠. 얘랑 뒤에 있는 애가 같으면 얘는 0이야.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누가 더 크거나 아니면 얘가 작으면 실질 이자율의 수치는 바뀌죠. 그래서 A의 주장이 타당하지가 않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요걸 지워야 돼. 같거나가는 맞는데 더 커야 한다가 틀렸어. 더 커야 한다에다가 정리해야겠죠? 이러면 실질 이자율이 변화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줘야 돼. 그래서 5번도 땡이야. 같기만 해야 돼. 그래야 여기가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아, 쉽지 않았어요.